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초저녁 잠이 많은 어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드셨다. 나직이 코까지 골며 주무시는 어머니의 머리맡에는 푸른 배를 한 검정색 인조 가죽 가방이 재촉하듯 놓여있다. 태평양을 건너고 북미 대륙을 가로질러 이곳으로 오실 때 어머니가 앞세운 가방이다. 나 내일 뭘로 입을까, 아비야? 잠들기 전 어머니는 몇 벌 되지도 않는 옷가지를 이것저것 들추며 어린아이처럼 흥분하셨다. 어머니 평생에 가장 긴 태평양과 북미 대륙을 가로지른 그 여행 이후 처음 떠날 길이니 흥분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러나 그 일도 어머니가 잠시 맨정신으로 돌아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일 새 것으로 샀어. 아마 충분할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비눗방울 같다. 가방을 꾸리는 동안 아내는 표정 관리를 제대로 할 줄을 몰랐다. 마치 자신이 여행이라도 앞두고 있는 것 같은 들뜬 표정을. 아내가 비눗방울 같은 목소리로 그 말을 할 때 나는 두 번째 담배에다 불을 붙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주어질 새로 산 충분한 분량의 내의의 의미에 대하여. 내 마음이 가라앉는 담배 연기 같다. 아내의 의견을 침묵으로 묵인한 것으로 나 또한 동조를 한 것인데, 그래서 결국 어머니의 머리맡에 배부른 가방이 떠날 것을 재촉하듯 놓여 있는데 마음은 왜 가볍지 않은지 나는 모르겠다. 집안에서 마음 무거워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여행을 앞두고 두 여인, 어머니와 아내는 서로 다른 이유로 들떠 있다. 나도 좀 가볍고 싶다. 방법의 제시야 아내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묵인을 한 일이었으니 마음 무거워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왜 후루루 뱉어내어도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은 담배 연기처럼 개운하지 않은 것일까? 나는 비눗방울 같은 아내의 목소리가 부럽다. 아내가 달라진 것은 그날 이후부터였다. 어머니를 너싱홈으로 모시기로 한 그날부터, 아니 그전에도 아내의 목소리는 가벼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나는 감지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증세는 심하여지는데 오히려 아내의 목소리는 가벼워 잠시 내가 혼란스러워하긴 했지만 나는 깊은 생각은 늘 회피하는 편이다. 깊은 생각을 회피하는 것은 선천적인 내 성격의 한 면이기보다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낯선 길은 익혀둘 필요 없이도 찾아갈 수 있고 전화번호 암기에 노력 없이도 쉽게 통화를 할 수 있고 복잡한 계산 없이도 셈은 가능하니 깊은 생각 없이도 하는 일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길들여져 있던 터였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아무튼 나는 깊은 사고를 동반하는 심각한 것은 정말 싫다. 그냥 가볍고 싶을 뿐이다. 가볍고 싶은 내게 어머니의 일은 너무 우울하게 한다. 아무래도 이상해. 어머니가. 내가 우울해지기 시작한 것은 생각해보니 아내의 이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증세를 내 눈으로 본 이후부터였던 것 같다. 그날부터 내 마음이 구름이 낀 듯 흐리고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가라앉는 담배 연기처럼 불안으로 무거워졌었다. 이미 경미한 증세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날 어머니가 보인 어떤 행동은
내가 보기에도 정상을 많이 이탈한 것이었다. 그 일로 내가 어이없어 할 때 마치 결정적인 검사 결과를 앞에 둔 의사처럼 아내는 어머니의 행동을 치매 현상으로 진단을 했고 나 또한 소리내어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정말 치매라면? 내 어머니가 치매라는 그 말의 의미 하나로 나는 명치 끝에 뭔가가 탁 막히는 것 같은 갑갑하고 막막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셈에 밝고 기억력이 명민하던 어머니가 어떻게 치매에 걸릴 수가 있는가? 아니, 설령 어머니가 셈에 흐리고 기억력이 맑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그 병은 내 어머니가 걸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다. 내비게이션. 그렇게 정확하고 길 안내에 충실하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가? 그 일 이후 아내는 어머니가 보이는 행동을 모두 치매 증세와 연관시켰지만 나는 그렇게 간단하게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 방면에 대해 내가 아내만큼의 상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했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어떻게 맨날 맨정신으로 살 수 있나? 당신은 그럴 데 없어? 아내가 어머니의 증세를 치매와 연관시키고 싶어 할 때 나는 그렇게 아내를 타박하곤 했는데 그것은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어떤 상황을 혼자 아니라고 우기며 억지를 부리는 형국의 다름 아니었다. 실은 치매를 퇴화하는 뇌기능으로 인한 한 증세로 본다면 아내도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은 젊은 나이이기에 건망증으로 치부할 뿐 어머니 나이였다면 아내도 영락없는 치매로 볼 정도로 심각할 때가 많다. 아내는 휴대전화를 어디다 둔지 몰라 수시로 집에 전화로 휴대전화를 찾는데 그래서 정말 잃어버리고 새 것으로 바꾼 적도 있다. 어디 그것뿐인가? 가스불을 켜둔 채 외출을 해 어머니가 놀라 끄기를 한두 번 한 일이 아니었고 불과 저만 해도 아내는 매일 쓰는 한 움큼의 키를 자동차 트렁크에다 꽂아둔 채 종일 찾았었다. 나는 또 어떤가? 남의 전화번호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한 번 간 곳도 다음에 갈 때는 길을 찾지 못한다. 모두가 휴대전화와 내비게이션에 의존한 탓이다. 더구나 계산기에 의존한 탓에 계산도 느려서 조금 복잡한 셈에 들어가면 머릿속이 복잡해져 계산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데 나는 가끔 생각하기도 한다. 문명의 이기 때문에 사람의 뇌작용은 오히려 무디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다면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든 아내와 나의 건망증도 치매의 한 증세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내의 말처럼 어머니가 정말 치매라면 어머니도 첨단 기기에 의존한 탓일까?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휴대전화를 써보신 적이 없었고 운전을 한 적이 없으니 첨단기기 때문은 아니다. 젊은 시절 보따리 장사로 치부 없이도 어느 집에 외상을 주었다는 것을 휴대전화에 입력된 전화번호처럼 정확하게 기억을 하던 셈에 박던 분이다. 그런데 고장난 기계처럼 어머니가 기억과 분별의 기능을 잃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버스 멀미가 심했던 어머니는 어디를 가든 늘 걸어 다니셨다. 잡다한 생활용품들을 머리에 이고 보따리 장사를 하신 어머니는 타박타박 걷는 몇십 리 길 위에서 남의 집에 깔아둔 외상을 늘 구구단을 외우듯 되새김질을 하셨다. 어머니가
머릿속으로 외상을 암기하신 이유는 그를 몰랐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 먼 길에서 한 손은 보퉁이에다 다른 손으로는 내 손을 잡고 외상을 외우며 걷다가도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돌뿌리 앞에서는 영락없이 주의를 주셨다. 앞을 보고 걸어라, 넘어질라 하며. 그 즈음 이미 걷는 일에 짜증이 난 나는 발로 돌멩이를 차거나 하면서 어머니의 팔에 거의 매달려 가기가 일쑤였는데 짜증이 묻은 내 눈에 들어온 보따리와 매달린 내 무게로 주저앉을 것 같은 고고무신 속 어머니의 발등은 늘 뽀얀 먼지로 소복했다. 어디 즈음에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있는지조차도 아실 정도로 다니는 일에 익숙했던 그 길, 하던 일들, 몸에 익은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도 말도 다른 곳에서 유배나 다름없는 삶을 기억 없이 살고 계시니 몸에 익었던 모든 것이 퇴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리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목욕을 하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손질을 하신 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상기되어 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이 괴로워 다른 때보다 말수를 줄인 채 아침을 맞고 있었다. 인조 가죽 가방을 옆에다 둔 어머니의 시선은 아침 내내 나만 따라다녔다. 마치 날 떼어두고 어머니가 혼자 어딘가 가실까 두려워했던 어렸을 적의 나처럼. 어머니를 따라다녀야 했던 그 즈음의 내 소원은 먼지를 일으키며 달아나는 버스를 타는 것이었다. 그러나 멀미를 핑계하며 결코 버스를 타지 않으셨는데 어쩌면 버스비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내가 투정을 할 때마다 고아원 보낸다 라는 말로 내 입을 막곤 하셨다. 다른 아이들이 경찰이나 호랑이를 두려워할 때 나는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른 채 그래서 고아원을 두려워했다. 내게 있어 고아원은 어머니를 힘들게 할 때 어머니가 날 보낼, 그러니까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무서운 단어였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어머니는 내가 당신을 두고 떠날까 무척 두려워하셨다. 그것은 이민을 준비하면서 그 낌새를 알아차리신 어머니의 반응이었는데 나는 그때 솔직히 한쪽 어깨에 얹힌 자식들의 장래에다 신경을 쓰느라 다른 한 손에 잡힌 어머니란 존재는 잊고 있었다. 자꾸 그러시면 정말 모시러 안 올 거예요, 어머니. 곧 모시러 오겠다는 내 말을 믿지 못해 어머니는 차마 터질 것 같은 울음보를 입안 가득 문 채 크게 울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던 옛날의 나처럼 눈물만 글썽이셨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나 대신 일침을 가하곤 했다. 아내의 그 말은 내가 어머니께 드려야 했던 고아원에 보낸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고 그 말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잔인한 의미였는지 아내는 알지 못했다. 그 즈음에 나는 이미 어머니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었고 그러나 그 내비게이션에는 어머니의 길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이 원하는 길의 정보만 입력되어 있을 뿐이었다. 몇 년 후 어머니와 합류를 하자 영악한 아내는 집안에서 어머니와 부딪히며 신경을 쓰는 대신 봉사활동을 이유로 외출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안내한 낯선 곳, 이 땅이 어머니에겐 내비게이션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배지나 다름없었다. 말도 길도 사람도 다르고 할 일이 없는 곳. 할 일이 없으니 생각도 행동도 퇴보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상기된 얼굴로 나만 따라다니던 어머니가
깜빡 잊었다는 듯 물뿌리개를 찾아 화초에 물을 주기 시작하셨다. 봉사활동에 바쁜 아내를 대신해 화초에 물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었고 그것은 유일한 소일거리였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내가 그냥 두라고 해도 어머니는 아내가 뭐라고 하든 남은 화초까지 정성스레 물을 주고는 배부른 가방을 챙기셨다. 어머니가 물을 주시는 것은 잠시라도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으신 어머니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실 때마다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보다 마음이 불편했다. 차라리 떠난 날만이라도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신다면 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정말 소풍이라도 가시는 듯 문단속까지 당부를 하며 집을 나서셨다. 나는 심통이 난 아이 같은 얼굴을 한 채 자동차에 올랐다. 나는 왜 심통을 내고 있는 것일까? 집보다 편안할 수 있어, 어머니께는. 편안한 표정을 보이는 일에 끝까지 인색한 채 차에 오르는 내게 봉사활동에 가야 하는 아내는 눈치를 보며 너싱홈 얘기를 했다. 내 마음을 쓰다듬기 위한 제스처임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문제는 늘 나 자신이다. 어떤 일에든 아내를 설득할 나 나름의 대안을 찾고 있지도 못하면서 돌아서서 불만을 하는 것. 내 어머니의 일임에도 걱정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던 나와는 달리 아내는 너싱홈이라는 대안을 그리고 너싱홈의 장단점을 아주 순발력 있게 알아냈었다. 아내가 구체적으로 너싱홈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의 증세가 내가 생각해도 더 이상의 의무를 가질 수 없도록 하던 그때부터였다. 아내가 봉사활동으로 늦게 오는 날,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가시는데 밥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신 흔적이 있으면 늦게 들어온 아내는 늘 짜증을 냈다. 아내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노인은 그저 시중을 바뀌면 하면 된다는 것이 아내의 생각이었고 봉사활동은 그 맥락의 하나인지도 모른다. 아내의 교회에서의 봉사란 정기적으로 노인들이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인데 내가 보기에 아내는 집안의 어머니 한 분을 모시는 일보다 많은 남을 대접하기를 더 행복해하는 듯 했다. 아내가 남을 위해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할 수 있음은 아마도 책임을 느끼지 않고도 남을 위한 일을 한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일 터였다. 길도 말도 낯설어 종일 집안에 계셔야 하는 어머니는 부엌 일조차도 그래서 아내가 봉사활동으로 집을 비운 사이 눈치껏 하실 수밖에 없었다.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어머니의 손발을 묶는 생활의 연속. 그래서 이미 분별력을 잃으신 어머니의 그날의 부엌 일은 결국 너싱홈을 자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날도 아내가 봉사활동에서 늦자 창에 기대서서 다니는 사람도 없는 거리를 종일 내다보던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부엌으로 들어갈 때의 어머니는 아내의 잔소리 따위는 잊으시는 것 같았다. 웬만큼 밥이 익어갈 즈음 나는 오랜만에 발동하는 장난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갔는데 어린 시절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밥을 하시면 나는 곧잘 솥뚜껑을 열고는 코를 벌렁거리며 밥냄새 맡기를 좋아했다. 종일 어머니의 손에 잡혀 따라다니다 집에 오면 늘 허기가 져 밥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그만 마음이 급해 어머니 몰래 솥뚜껑을 여는 것이었다. 뜸들기 전에 뚜껑 열지 마라.
밥 금방 된다. 급한 마음에 소뚜껑을 열고 구수한 밤내새를 맛노라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표정에는 늘 흐뭇한 미소가 스며 있었다. 그날도 내가 그 옛날을 생각하며 어머니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소뚜껑을 여는데 그러나 솥에는 물만 끓고 있었다. 어머니! 그러나 내가 놀라 외치며 바라본 어머니는 여전히 그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그 옛날의 표정이었다. 정말 맑은 정신을 잃으셨구나. 마치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디기라도 한 듯 아득한 현기증을 느끼는 내 눈에 들어온 어머니의 표정은 그러함에도 너무나 천연스러워 슬펐다. 그것으로 어머니는 본능에 의해 움직일 뿐 분별력을 잃으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해야 했고 수시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색을 하던 아내의 말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도 그때부터였다. 아내는 어머니를 어딘가 가시게 하자고 먼저 말하는 대신 나 스스로 무슨 대책을 세우도록 은근히 유도를 하더니 내가 침묵으로 버틸 동안 너싱홈이라는 곳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보다 먼저 자동차 뒷자리에 그 가방을 끼고 오르셨다. 아들과 나들이를 한다고 어머니는 서두르시는데 자동차 시동을 걸며 나는 우울하게 고려장을 떠올리고 있었다. 늙고 병든 부모를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모시고 가버리는 일, 고려장. 비록 돈을 들여 가시게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모시는 일을 피하기 위해 맡기는 의미이니 이 길이 현대판 고려장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머니 인생에 있어 나란 존재는 어떤 의미였을까? 젊어 혼자가 되신 어머니의 인생길에 나는 어쩌면 혹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장사길에 달고 다는 일이 수월하지만은 않았을 것임에도 지청구하는 날 다스리는 일로 고아원으로 겁을 주었을 뿐 어머니는 늘 나와 함께였다. 때로는 힘들어 정말 고아원으로 보내고 싶은 심정일 때도 왜 없었을까? 그러나 이민으로 너싱홈으로 보내거나 떼어두는 쪽은 어머니가 아니라 늘 나였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외면하고 내가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비정한 사람인가? 갑자기 내 마음을 비틀어 짜는 듯 아프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내의 생각이나 행동이 늘 나보다 강하고 이성적인 것이 불만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점은 나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집을 비울 때 어머니가 무슨 일을 만드실지 우린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아내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는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가. 아무도 없을 때 불켜둔 가스레인지 위에다 물이 아니라 빈솥을 얹어두는 일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나도 아내처럼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지레 염두에 두며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길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집 바깥으로 나선 어머니는 옆좌석에 두어도 좋을 그 배부른 가방을 무릎 위에다 얹은 채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다.
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아들과 단둘이 오붓하게 소풍이라 떠나시는 듯 화사하다. 자동차가 동네를 벗어나자 나는 내비게이션을 작동했다. 아내와 동행해 한 번 다녀오긴 했지만 그때도 내비게이션이 일러주는 대로 갔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야 했다. 길 모를까 당신은 걱정할 것 없어. 아내의 말처럼 행여라도 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좋은 세상에 사는군. 미리미리 가야 할 길을 일러주는 안내를 따르며 내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은 기계가 일러주는 낯선 길을 갈 때마다 내가 하는 생각이다. 휴대전화에 모두 입력이 되어 있으니 전화번호도 기억할 필요가 없고 길도 미리 알 필요가 없도록 기계가 다 책임지니 어쩐지 편하기는 한데 사고는 없이 몸뚱이만 살아 있는 것 같다. 기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니 우리는 숨쉬는 로봇인가? 이러다 조만간에 인간이 기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인간을 다루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운전을 하면서도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넘치려 하는 어떤 감정을 누르기 위함인지도 몰랐다. 어쩐지 뭔가 할 일을 다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서두르고 있는 듯한,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만든 감정이었다. 아무튼 나는 맑은 정신으로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쪽을 향해 운전을 해야 한다. 아내는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행여 내가 길을 잃거나 헷갈리기라도 할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건물이나 거리 이름을 몇 번씩이나 강조를 했었다. 아내가 이 여행길에 동행하지 않은 것은 봉사활동 때문이었다. 자신이 부엌일에서 빠지면 한 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끼니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아내는 말했다.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따라 나서지 않은 속마음을 나는 나름으로 짐작해보고 있었다. 너싱홈으로의 주선을 했으니 맡기는 일은 아들이 하라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빠짐으로써 어머니를 떠나보냈다는 나의 말없는 원망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을. 간간히 올려다보는 룸미러 속의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천진하고 맑아 내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는 이 땅에 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길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과 단둘이 가고 있음에 들떠있음이 분명했다. 지부책 없이도 그 자잘하게 깔아둔 외상을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던 어머니가 어쩌다 기억의 끈을 놓아버리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 어머니는 이 길이 곧 그 옛날의 고아원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짐작이나 하고 계실까? 아비야, 기억나니? 내가 학교에 들던 첫 해 소풍에 나랑 같이 갔잖아. 차창만 바라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옛 얘기를 떠올리셨다. 내비게이션과 룸미러 속의 어머니를 힐끔거리던 나는 흠칫 놀라 눈과 귀를 어머니께 두었다. 아련한 추억에 잠긴 어머니는 지금까지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그럼요, 어머니. 나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가 정말 치매에 걸리신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는 이미 길 위에 있고 내비게이션이 이른 대로 길을 가야 했다. 그때 너 심통 부렸잖아. 다시는 소풍 안 간다고. 어머니가
만두주머니처럼 잔주름이 소복한 입을 한 손으로 가리며 호호호 웃으셨다. 가리신 손 짠등 또한 잔주름 투성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웃으시다니 얼마만인가. 하기는 무거운 보찜을 머리 이고 다니면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면 어머니는 웃기를 잘하셨다. 어머니는 촌안악들에게 물건 하나를 더 팔기 위해 그들보다 더 많이 웃어야 했다. 어머니의 그 웃음 때문에 안악들은 필요한 물건을 어머니를 통해 사셨고, 그래서 머릿속에는 외워두어야 할 치부가 늘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어머니가 웃음을 잃으신 것은 내가 이민을 작정하고 통보한 이후 이곳에 오신 지금까지였다. 아들이 있는 이곳으로 오셨음에도 어머니는 웃지 않으셨다. 아내는 그래서 어머니가 어렵다고 했다. 나는 입을 가리고 웃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신기해 눈을 다시 한번 룸미러에다 두었다.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첫 소풍 때였던가. 어머니는 김밥을 만들고 그 귀한 계란까지 삶아 내 소풍 준비를 하시더니 정수리 위에다 늘 얹어 다니던 보따리 대신 보따리 갈피에다 팔려고 넣어 다녔을 꽃무늬 파라솔을 쫙 펴들고 앞장을 서시는 것이었다. 걸어 다니느라 가무잡잡하게 탄 얼굴에는 비록 들떠 어울리지는 않았어도 분까지 바르셨다. 그렇게 어머니를 앞세운 소풍길이었기에 나는 그간 어머니의 장사길에 따라다닌 나름의 고생도 있고 풍선처럼 들떠 있었다. 그러나 소풍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심통을 부려야 했던 것은 바로 그 고운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오색의 김밥을 선생님 앞에 내놓으며 수줍어하셨다. 수줍어하시던 어머니의 입술은 전에 본 적이 없는 붉은색이어서 낯설었다. 어머니가 장사길도 하루 접은 채 공들여 만든 김밥을 내놓으면서도 수줍어하시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구나 어머니는 장사로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으므로 목소리가 큰 편이었고 거침없이 웃음을 웃는 분이었다. 무단히 속이 뒤틀렸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투정을 할 수는 없었다. 고아원 보낸다라는 말이 두려워서였다. 나는 그 말을 가장 싫어했다. 아니, 두려워했다. 그래서 한 말이 나 다시는 소풍 안 갈 거야 였다. 그때 어머니는 내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 몇 번이나 캐물으셨지만 나는 그렇게만 되풀이했다. 내가 그렇게 되풀이해도 어머니가 자꾸 캐물으신 것은 어머니가 그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린 아들의 심통의 이유가 재미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철이 없었을 때였지 뭐. 어머니가 입을 가리고 다시 호호호 웃으시더니 그렇게 당신 스스로 결론을 내리셨다. 당신 스스로가 젊음을 주체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다는 뜻인지, 내가 너무 어려 철이 없었다는 뜻인지 나는 얼른 분간을 할 수가 없다. 어머니의 표정이 마치 옛날의 그 시절,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 오색의 김밥 도시락을 펼쳐두고 수줍어하시던 그때의 모습 같았다. 늘 머리에다 무거운 보찜을 이고 손에는 억지로 끌려가듯 짜증이 덕지 묻은 얼굴에 내 한쪽 손을 움켜쥔 어머니. 길이 좀 멀 때는 행여 잊어버리기라도 할까 머릿속에다 입력해둔 치부 내용을 외우다가도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 앞에서는 영락없이 주의를 주시곤 하던 어머니. 내 머릿속에 입력된 어머니는 그래서 늘 억센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창을 바라보며 오래전 지나간 소풍날을 기억하며 마치 그날처럼 입을 가리고 호호호 웃으시는 어머니가 내 눈에는 소녀 같았다. 그리고 섬뜩하도록 정확한 기억력에 내가 얼음물이라도 한 잔 들이켠 듯 정신이 다 드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치매이신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진정 고장이 난 것일까?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그 옛날의 소풍을 떠올리실 때 나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의 진위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치매도 아닌데 그것을 빌미로 지금 떠나지 않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 잠깐씩 뭔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나와 아내에겐 늘 없었던가. 이렇게 건망증에 심해서 원. 아내는 뭔가를 잊어버리면 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건망증 탓을 했다. 그리고 나는 어떤가? 나의 사고 능력은 이미 기계가 아니면 스스로 뭔가를 하는 일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만큼 진작 퇴화되어 있다. 지금의 내 나이 때 어머니는 먼 거리를 오가는 보따리 장사를 접고 작은 가게를 하고 계셨지만 외상을 기억하는 데는 여전히 비상한 능력을 갖고 계셨다. 여전히 글은 깨우치지 못하셨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나와 아내의 건망증이나 기계에 의존한 기억의 퇴화는 당연시하면서 연세 들어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기억력 퇴화는 왜 격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아마도 바라지 하기 귀찮기 때문일 터였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렇다면 그 옛날 어머니는 힘든 장사꾼을 다니면서 어린 나를 고아원에 주지 않고 왜 혹처럼 달고 다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철없이 때만 쓰던 어린 내 바라지가 수월해서였을까. 어머니는 버스를 타자는 내 투정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고아원을 들먹이셨어도 나를 끝까지 끼고 다니셨다. 어떤 험한 길에도. 그때 어머니는 내 인생의 유일한 내비게이션이었다. 어머니라는 내비게이션은 내가 대학을 공부하고 가정을 갖도록까지 결코 잘못된 방향을 안내하지 않았고 그 안내의 역할을 기꺼이 다했다. 어머니는 내가 마음 흔들림 없이 바른 방향의 길로 가도록 더러 제의도 없지 않았을 꽃 같을 당신의 다른 길을 오히려 포기하셨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남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아닌가. 이미 맑은 정신 몇 자락을 잃으신 어머니께 나의 길 안내는 어쩌면 어머니의 남은 삶을 평안하게 할 수도 지금까지보다 더 혹독한 유배 생활의 외로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어머니가 가실 그곳은 쾌적함과 편리 대신 말도 사람도 다른 지극히 낯선 곳이 아닌가. 가라앉는 담배 연기처럼 개운치 않고 무겁던 마음이 갑자기 못 견딜 통증과 함께 내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리고 속에서 녹아내리는 그 무엇은 치솟으며 시야를 자꾸만 흐리게 했다. 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한번 가본 그 너싱홈으로 가야 하는데 눈앞이 흐리니 듣는 일까지 무뎌지면서 내비게이션은커녕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아내가 따라 나섰다면 내비게이션 없이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내는 아마도 지금쯤 교회에서 다른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정신이 없을 시간이다. 아내는 오늘 아마 무척 홀가분한 기분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자동차는 여전히 안내대로 잘 따르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은 수시로 좌회전과 우회전을 지시하고 있었다. 룸미러 속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 들뜬 표정을 한 채 창밖에다 시선을 주고 계셨다. 나는 발끝에다 조금 힘을 가해 속도를 붙였다. 가해진 속도와 함께 내 마음이 갑자기 어머니와 단둘이 다시 한번 소풍을 가고 싶다는 충동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미 그 옛날의 수줍음도 젊음도 없지만 저렇게 소녀 같으신 어머니와 단둘이서 소풍을 떠나고 싶었다. 오색김밥이 없으면 어떤가? 나는 너싱홈이 아닌 소풍을 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래, 소풍이다. 어머니와 단둘이서. 내비게이션은 우회전을 이루고 있다. 나는 반발하듯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내비게이션의 기계음이 나의 반발에 잠시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더니 이어 다음 코스를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성난 아내의 목소리가 되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닥달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어차피 길은 가야 할 길을 많이 벗어나 있었다. 갑자기 기분이 상쾌해졌다. 내비게이션의 재촉이 숨 넘어가듯 했다. 난 입을 틀어 막듯 내비게이션 기능을 꺼버렸다. 내 어머니에게 있어 내비게이션은 기계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닌가. 그리고 어머니와 나는 달리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파라솔을 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풍길에 나섰던 그때처럼.